야생에서 가장 두렵고 존경받는 동물 중 하나인 악어는 열대지방의 혹독한 열기 속에서 콘크리트 울타리로 둘러싸인 넓은 땅에서 사육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파충류를 사치품과 이국적인 고기로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살아있는 공장을 개발해 왔습니다. 악어 가죽이 어떻게 수백만 달러짜리 핸드백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악어 고기가 어떻게 해외 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별미가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장인 정신이나 즉흥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알을 품는 순간부터 패션 캐서크의 화려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이 기계 안에서 꼼꼼하게 계산됩니다. 이 기계는 흠잡을 데 없이 정밀하게 조정되고 모든 과정이 꼼꼼하게 계산됩니다. 악어 농장 산업은 매년 9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 분야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술, 투자, 위험,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의 심화를 반영합니다. 이 농장에서 태어나는 모든 악어는 치밀하게 계획된 생산 과정의 일부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글로벌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인공 둥지에 알을 놓는 것으로 시작하여 핸드백이나 신발을 만드는 무두질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독점권을 갈망하는 기업을 위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마리의 악어가 어떻게 사육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과 없이 모든 단계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단순하면서도 섬세한 것, 바로 알에서 시작됩니다. 이 분야에서 미래는 첫 심장박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악어 사육 분야에서는 모든 것이 거의 외과 수술 수준의 정확도로 자연 환경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암컷 악어들은 농장 일꾼들이 짝짓기를 한 후 정성껏 만든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일꾼들은 각 배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자연 서식지의 온도를 모방한 두꺼운 따뜻한 모래층을 펼칩니다. 하지만 채취가 완료되면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알을 옮긴 후 정밀 부화기라는 특수 시설에 넣습니다. 이 부화기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섭씨 29도에서 34도 사이의 정확한 부화 온도는 수정 과정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태어난 악어의 성별까지 결정합니다. 수컷이나 암컷에게 유리하게 균형을 맞추는 데는 몇 도 정도의 비교적 작은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부화 기간은 65일에서 90일까지 다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알은 끊임없이 감시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새끼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사업의 맥락에서 각각의 알은 장래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부화한 새끼들은 부모의 작은 버전이지만 알에서 나온 후에도 야생 본능을 온전히 유지합니다. 덕분에 깨끗한 물과 휴식 공간이 구비된 번식 탱크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초기 관리, 온도 조절, 액상급이, 그리고 필요한 의학적 관찰이 모두 그곳에서 제공됩니다. 이 초기 몇 주 동안은 사망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 모래 속에 묻힌 알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고도로 정밀한 생산 라인으로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작은 파충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아주 작은 악어들이 엄격한 성장 발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새끼 악어들이 가장 취약한 시기를 지나면 보육시설로 옮겨져 엄격한 성장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장소들은 천연 수영장이 아니라 꼼꼼하게 건설된 구조물로 깨끗한 물탱크, 건조한 휴식 공간, 자동 온도 조절, 산소 공급, 세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사소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인 동족 포식은 악어를 크기에 따라 분리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발달 단계의 악어들을 같은 누리에 가두는 경우 큰 개체가 작은 개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사고를 유발하여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우 구체적인 식사 프로그램을 고수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생선과 닭고기로 만든 찌꺼기,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장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특수 보충제가 제공됩니다. 이 먹이는 하루 중 여러 차례 미리 정해진 시간에 배분되며 각 무리의 체중과 연령에 따라 배분량이 달라집니다. 먹이가 너무 많으면 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장이 둔화됩니다. 이는 섬세하고 값비싼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악어는 성장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더 큰 우리로 옮겨집니다. 이는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개체 밀도를 낮추고 수질을 개선하며 감염 위험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은 산업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수되므로 지속적인 기술 유지 보수와 상당한 재정적 지출이 필요합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 성장기 동안 동물들은 해당 분야 전문 수의사와 기술자들의 세심한 감독을 받습니다. 동물들의 체중을 기록하고 행동을 평가하며 허약함이나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동물은 즉시 도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빠르게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에 필요한 품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엄격한 보건 규정과 생물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수년간 축적된 노동력이 파괴되고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농장의 각 수조는 병원 병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악어가 최적의 크기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크기는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커서 피부가 섬유질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악어를 도축하고 가공하여 고기, 가죽, 그리고 상업적인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악어는 적절한 크기와 무게, 일반적으로 1.52m에 도달하면 새로운 성장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단계는 악어가 제품으로 변모하는 시작점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회사의 수익성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표본이 선별되면 가공시설로 옮겨져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많은 농장들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모든 과정은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어 고기의 품질과 가죽의 손상 없이 유지됩니다. 악어 도축 후 수십 년에 걸쳐 발전된 방법을 통해 가죽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의 목표는 흉터 또는 고르지 않은 절단면이 없는 깨끗한 가죽을 얻는 것입니다. 단 1인치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종과 위치에 따라 고품질 가죽은 1만 5천 달러 이상의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공정을 거치기 위해 가죽은 먼저 냉장 보관 시설에 보관된 후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아시아에 위치한 전문 태닝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고급 핸드백, 신발, 벨트, 지갑으로 제작될 준비가 되면 세척, 화학약품으로 연화, 염색 과정을 거쳐 가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등 여러 유명 브랜드가 이 특수 소재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악어 고기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육류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닭고기와 비슷한 풍미에 바다의 풍미가 가미된 맛으로 인해 특정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꼬리, 등, 다리가 가장 선호되는 부위입니다. 가공 및 진공 포장 과정을 거친 후 이러한 부위는 주로 미국, 중국, 태국 등의 국가로 배송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뼈는 비료 생산에, 장기는 과학 연구에 활용되며 심지어 특정 추출물은 일반 화장품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각 부위의 품질과 가공 방식에 따라 악어 한 마리를 가공하는데 2,0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년 수천 마리의 동물을 도축하는 농장을 생각해보면 이 산업이 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가죽이 포장되면서 반대측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물권, 환경, 그리고 동물권 옹호단체들은 이 기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을 파헤치기 전에 이 분야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치스러움. 사람들이 독특하고 희귀하며 품격 있는 것에 대한 갈망. 매년 수백만 마리의 악어를 양식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파리의 캐스워크, 밀라노의 쇼윈도, 도쿄의 명품 진열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측면 외에도 이 사업은 럭셔리 패션이라는 변함없는 원동력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에르메스, 구찌, 루이비통과 같은 유명 브랜드들은 악어 가죽으로 제작된 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정품 가죽으로 제작된 버킨백은 어떤 경우에는 4만 달러가 넘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이 사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뛰어난 장인 정신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가죽은 완성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 무두질되며 흠집이 없고 질감이 균일하며
흠집이 없는 상태로 신중하게 선별됩니다. 제조되는 가죽 중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만큼 품질이 좋은 가죽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반면 럭셔리는 단순히 물건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물건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제한된 수량, 긴 리드 타임, 심지어 소재의 독특함 등의 요인으로 인해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이는 외딴 농장에서 모래 속에 묻힌 달걀로 시작하는 전체 제조 체인이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이러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구매력 향상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으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태국, 짐바브웨, 호주와 같은 상품 생산국들은 유럽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악어 고기는 이국적인 음식 분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특별한 경험, 즉 세련된 미식가의 입맛에 딱 맞는 과감한 요리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생산되는 각 품목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 회사는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원산지에 대해 더욱 많은 지식을 갖추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업계는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투명성, 지속 가능성, 이력 추적성이라는 용어가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문제는 수치 데이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필요한 성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수용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 악어 산업은 일자리, 수출,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품 창출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동물권 단체들은 악어의 서식지와 죽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악어 가죽을 패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연구들은 특정 농장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활동들을 조명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반발과 명품 기업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불러왔습니다. 샤넬과 같은 일부 기업은 이국적인 가죽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일부 기업은 고객 유지를 위해 추적 가능성과 동물 복지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친환경적인 운영, 통제된 번식,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존을 보장하는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전혀 없거나 매우 느슨한 모호한 영역도 존재합니다. 제 생각에 악어 사육은 인간의 독창성과 인간의 과도함 사이에 불편한 교차로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산업이 지닌 효율성, 정밀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깨지기 쉬운 날을 수만 달러에 팔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은 수요에 따라 과학과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창출하며 이론적으로는 엄격한 규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야생 개체군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탁월함을 넘어 윤리적 차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야생의 고대 포식자를 핸드백과 명품 패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게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한 또는 인도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주된 동력이 신분 소비일 때 그러한 산업이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명품은 정의상 소수만을 위한 것이지만 그 비용은 관련된 동물과 생태계를 포함한 다수가 부담합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투명성입니다. 악어 농장이 존속하려면 대중의 감시를 받고 동물 복지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농장의 존재가 동물 보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어쩌면 더 설득력 있는 길은 혁신입니다. 바이오 가공 가죽과 식물성 대체 제품의 부상으로 명품 브랜드는 품질이나 독점성을 타협하지 않고도 동물 살생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부 선구자들은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소비자,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악어 사육과 같은 산업이 더 심각한 문제, 즉 자연에 대한 지배에 의존하는 부의 상징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사치를 고통에서 비롯된 희소성이 아닌 창의성,
장인 정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관행을 정당화할 필요가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의 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은 바로 지금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악어를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육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비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재평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부문이 더욱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생산자나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가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경제 부문이 지속 가능한 착취의 사례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과잉 행동의 징후일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 감사를 표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의 이면에 숨겨진 세상을 밝히는 더 이상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 대규모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야외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옥상 농장과 야외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그렇다면 야외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외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데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돼지들은 야외 사육 과정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질병이나 극한의 기상 조건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체 마구간과 주변의 냉난방 장비 없이는 갓 태어난 모돈과 새끼, 돼지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더 기본적인 사육장을 짓고 건초로 난방을 제공했습니다. 돼지는 24시간 내내 사료와 물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돼지들은 자동 사료 공급기를 구매합니다. 자동 사료 공급기는 저장 용량이 커서 사료 공급이 더욱 편리합니다. 하루 종일 사료 섭취량을 자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 다루는 화분과 급이통을 사용하면 식물 재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료가 상하지 않고 건조하게 유지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급이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이 장치도 돼지에게 제공됩니다. 돼지를 시루에서 키우면 지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어 시루에서 더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들은 돼지의 키와 몸무게를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루에서 키우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시루에서 키우면 실내에서 키우고 오랫동안 돌보는 것보다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목초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돼지를 실외에서 키우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전략이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동물들에게 건강한 서식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아이디어입니다. 돼지를 외부에서 사육하여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욱 인도적인 사육 방식입니다. 가족 식사에 있어서 돼지고기는 실내에서 키우든 실외에서 키우든 항상 인기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고품질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체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더욱이 야외 돼지 사육은 실내 사육 시스템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외 환경에서 돼지는 뿌리를 파고 땅을 파고 진흙탕에 뒹굴 수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은 돼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환경은 스트레스와 공격적인 행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밀폐된 실내 농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동전의 다른 측면은 농부들이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더위는 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그늘과 냉방 공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폭우는 목초지를 진흙탕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발굽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바퀴 달린 이동식 오두막과 같은 새로운 보호소를 실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두막은
새로운 목초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토양의 질을 보존하고 돼지의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야외 돼지 사육은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의 자연적인 뿌리 습성 덕분에 토양에 공기가 공급되어 영양가 있는 목초지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농축된 실내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분뇨가 방목지 전체에 더 고르게 분산되어 합성 비료의 필요성을 줄이고 오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중 하나가 포식자 보호입니다. 새끼 돼지는 밤에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농장에는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하고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개나 당나귀와 같은 보호동물도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농장주들은 이러한 보호 조치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한 소를 위해 가치 있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소비자들은 야외에서 사육된 돼지로 만든 돼지고기 제품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이 더 자연스럽고 윤리적으로 사육되었으며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수요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농가들이 야외 사육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의 목초지 접근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받는 특수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장에서는 농경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관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야외 돼지 사육과 농림업이나 혼합 가축 방목과 같은 다른 농업 활동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은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농부들에게 다양한 수입원을 제공하며 해충 발생 시 자연적으로 방제할 수 있어 생태계에 이롭습니다. 야외 돼지 사육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모든 지역이나 규모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동물 복지,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를 모두 고려하는 유망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야외 돼지 사육은 유망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식량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고려하는 농부든 단순히 호기심 많은 소비자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야외 돼지 사육이라는 주제는 분명 기존 실내 시스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특히 오늘날 동물 복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외 돼지 사육은 동물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과 윤리적으로 생산된 식품을 점점 더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야외 돼지 사육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돼지가 뿌리를 파고 뒹굴고 돌아다니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돼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실내 사육 환경에서는 종종 제한됩니다. 야외 사육 시스템은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감소시켜 더 건강한 돼지와 더 나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동물 복지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소비자의 선택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경적으로 야외 돼지 사육은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초지 전체에 분뇨가 자연스럽게 분포되어 농축 폐기물 관리 및 합성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토양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합니다. 돼지의 뿌리 활동은 토양에 공기를 공급하여 영양소 순환과 목초지 성장을 촉진합니다. 가축과 토지 관리의 이러한 통합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옹호하는 농생태학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야외 돼지 사육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상 변화에 노출되면 이동식 보호소와 적절한 그늘과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는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을 가중시킵니다. 포식은 심각한 문제이며 견고한 울타리와 보호동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와 운영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또한 개방된 환경에서 위생을 유지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계와 적응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일부 비평가들은 야외 시스템이 집약적인 실내 농장보다 수확량이 적어 경제적 생존력, 특히 대규모 생산자의 생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관점이 윤리적으로 사육되고 자연적으로 사육된 돼지고기에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프리미엄 가격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틈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농부들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야외 돼지 사육 원칙을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거나 혼합 사육 방식을 통해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옹호합니다. 축사 설계, 자동급이, 질병 모니터링의 혁신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장주들이 보다 복지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보조금 또한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외 돼지 사육은 동물 복지, 환경 보건,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종종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시키는 유망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존 축산 생산 방식을 제거하게 하고 동물, 농부, 소비자, 그리고 지구 모두에게 이로운 더욱 총체적이고 윤리적인 농업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지만 오늘은 이만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